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의 모 중견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내연녀와 관련한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회장의 논란과 관련해 회장과 직원 개인 간의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친은 검사실에서 박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설악산에 심어진 나무를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서 어머니의 묘자리로 섰습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후회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양재열 변호사님, 오윤성 교수님 지난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네. 아, 안 보였었어. 네.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아니,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네. 그런데 진짜 제가 또 우리 오 교수님 또 양 변호사님은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예. 딱 이 다른 진행자가 오니까 평소와 달리 과묵하셔. 그래서 진짜 의리남. 승재현 의원은 말이죠. 어떻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딸랑딸랑. 아유, 성향이 딱 드러나요, 그럴 때. 제가 어제도 말했죠.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진짜. 자,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사반 가족회의 시즌2 첫 방송이 정말 번갯불에 콩고 먹듯 끝났습니다. 하다 말다 끝난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다가? 무리를 일으킨 사람? 네, 그분 얘기를 하다가. 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사반 가족회의 오늘부터 한다더니 언제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 올라올 테니까요. 그걸로 다시 보기 해보시죠. 오늘도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가을이 성큼 왔구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낮에도 꽤 춥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밑돈다고 하고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긴팔 옷들 하나둘씩 꺼내셔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서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 생명교회에서 시니어 컬리지를 개최했는데 11분의 예쁜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머리는 하얗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주세요 하신 김미연님. 플로리다 올랜도입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4일 동안 전기도 인터넷도 없이 살다가 이제서야 사반 보내요 하신 넬리 박님. 무탈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기분 울적했는데 사건 반장 보면서 웃습니다 하신 이정희님. 우리 할머니 김시권 여사 뾰로롱 소리 듣자마자 아이고 저놈 왔네 왔어 하면서 좋아하시네요 하신 오즈님. 원보야 너 나랑 결혼하자 하신 전시현님.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예. 저는 열려 있습니다. 최혜찬님, 정보섭님, 박정민님, 브라질의 쉐일라님, 홍상현님,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경진님, 필라델피아의 유선진님, 희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방. 이게 좀 소리가 작아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사라진 녹즙 알고 보니 점점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자, 저 남성 주목하시죠? 가게 안을 슬쩍 보더니 물꼬리에 걸린 저 보냉팩 만지작. 자, 뭔가를 꺼낸 것 같은데요. 꺼내는데 바로 힘 불끈 녹즙을 꺼내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누구 있나요 싶어서 문까지 똑똑 두드리고 없구나. 오늘도 건강해야지 하면서 슝 사라집니다. 정말 옛날에 말했죠. 우유 훔쳐가던 시절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우유를 배고파서 훔쳐갔기 때문에 일말에 어떻게 보면 봉정의 여지라도 있는데 본인 건강하겠다고 남의 녹즙을 저렇게까지 살펴가면서 먹어야 할까요? 그럼 몸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가게 사장님이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이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한 달에 녹즙이 얼마요? 10만 원요. 아이고야. 꽤 비싼 녹즙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보관팩에 녹즙이 하나씩 둘씩 안 들어가 있더랍니다. 혹시 일요일 공휴일은 안 오나 싶었는데 평일날 가봤는데 이 보냉팩에 넣어주시잖아요. 예. 배달하신 분이 상하지 말라고. 그게 열려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뭔가 있다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렇게 남의 거 먹고 훔쳐 먹고 오래 살면 좋습니까? 글쎄요. 그 손님들이 가게에 있는데 어떤 노인이 딱 들어와 가지고 갈증 나서 내가 녹즙을 좀 가져갔다. 그러면서 야채 주스를 주고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야채 주스가 녹즙보다도 훨씬 싼 거라는데 사실은 야채 주스를 먹고 녹즙을 줘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범행에 있어서 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소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으니까 엄연한 절도가 되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그걸 갖다가 좀 쿨하게 뭔가 보상을 하고 싶다. 나는 절도를 한 게 아니고 잠깐 빌려갔으니까 아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나는 이런 식으로 야채 주스 2개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자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건강도 건강이지만 법적으로 저게 문제가 되면 좀 엄연히 절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공포의 무단 횡단 빌런. 자, 오늘은 도로 위의 무법자 무단 횡단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잘 달리고 있는데요. 저 멀리 끼익했습니다. 자, 그러니 뭐야 이거? 야, 너 왜 나한테 와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지금 차주분이 막 착각을 할 정도인데 아마 초보 운전자라면 저 순간에 내가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저 사람의 생각은 차량은 보행자 보호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음주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사실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운전자하고 보행자 간에 있어서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망각하고 아니 내가 가는데 차가 멈춰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게 되는데 저거는 뭐 적반하장에다가 안하무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녹색 신호에 잘 달립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무단 횡단 행인과 그대로 충돌. 아이고 이런. 자, 백 변호사님. 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말씀 같은 건 해주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저걸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 무단횡단하는 학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 보고 가다 그냥 건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제발 좀 길 건널 때 정말 저 휴대폰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기가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한 20-30km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 40m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일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무단횡단한 저 지금 휴대폰을 보고 하고 있었던 저 보행자의 과실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적반하장인 것 같은데요. 저 예.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예. 지금 휴대폰 부서졌는데요. 그런데요. 휴대폰 좀 배상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거 물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1,400만 명이 본 애니메이션. 자, 도대체 어떤 애니메이션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시간당 2만 명씩 봤다는 화제의 영상. 자, 바다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저 한복 입은 소녀. 딱 봐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죠. 그런데 이거 완전 디즈니 스타일이네. 드디어 디즈니에서 한국 고전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잠깐 보시죠. All that's left is the drive. Don't forget to close your eyes and hold your breath. 백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죠? 저는 그냥 저게 디즈니 영화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LG전자 광고입니다. 아, LG전자 광고인데요.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줄리아 유와 LG전자 함께 손잡고 지금 신천지를 모티브로 한 영상을 올린 건데요. 뭐 시간당 뷰가 2만 뷰 이상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저 영상을 처음 만든 줄리아 류라는 이 한국인 하버드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디즈니 공주 캐릭터 중에 한국인이 없잖아요. 뮬란도 있는데.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건 좀 심청이를 모티브로 해서 약간 공주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렇게 직접 만들어낸 건데요. 심청 모티브 캐릭터가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 좀 전에 보셨는데요. 광고에 그칠 게 아니라 디즈니에서 아예 저걸 차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드네요. 아유, 좋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주차장에 방치된 토끼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풀을 뜯다가 야, 도로 안돼 위험해. 저거 뭐야? 바로 저 두 마리. 안돼 토끼 두 마리 위험해. 야야야야야 뭐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단 한 마리 건너가고 두 마리 다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 토끼들 과연 뭘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제 아들과 운동을 하러 나갔던 글쓴이가 도로에서 토끼 두 마리를 발견했다는 사연입니다. 도로 쪽에서 풀을 뜯어먹던 토끼 두 마리가 교회 주차장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다니는 것을 보고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는데요. 119에서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물이 아니라서 소방 구조는 힘들고 대신 동물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말했답니다. 네. 글쓴이는 혹시라도 토끼가 다시 도로로 뛰어들까 봐 비 내리는 거리를 지키면서 동물 구조대를 기다렸다는데요. 기다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동물 구조대가 와서는 뜰채로 한 두어 번 토끼를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 안 잡히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글쓴이도 어쩔 수 없이 토끼 두 마리를 주차장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토끼 두 마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면서 안타깝다는 사연을 전했습니다. 아유, 또 누가 세상에 토끼를 버렸어 또. 아무튼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설거지가 너무 싫어요. 오늘은 또 이거 참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일단 네, 어디까지가 제목부터, 예. 네, 부부의 사연인데요. 어디까지가 아내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남편의 일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올렸습니다. 이 외벌이하는 남편인 글쓴이는 4년째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밥을 차리고 또 설거지까지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아내에게 설거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요. 설거지하는 게 아내가 힘들까 봐 식기 세척기를 또 사줬는데 아내는 세척기를 잘 못 다뤄서 그나마도 남편에게 그냥 일을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설거지하는 일과 아이들 목욕시키는 일을 바꾸자고 했는데도 아내는 거절했다고 하고요. 주말에도 갈등은 계속됩니다.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쉬고 싶다고 하는데 아내는 평일 내내 자신이 아이들 아침 차리느라 힘들었으니 주말 아침밥은 남편이 차려달라고 하고 또 주말 중에 하루는 무조건 아이들과 놀러 나가야 한다면서 글쓴이를 다그친다고 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뭐 그냥 세모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자, 아이고 퇴근 후에 저녁밥이랑 설거지 뭐 그런 게 대수라고 외벌이 한다고 유세냐 손. 자, 돈도 혼자 버는데 집에 와서 저녁밥에 설거지까지 해야 되냐? 그건 가사 분담이 아니라 호구인 거 아니냐, 손. 냉정하네. 냉정합니다. 자, 일단 이거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양 변호사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저 아내분께서 설거지하고 퇴근 후에 밥하고 이게 이 일을 가사 분담으로 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계속 하게 되면 퇴근 이후에 항상 저 시간대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남녀를 떠나서 저런 일정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저건 너무 이기적이신 거예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사실 그 아내 일을 옛날에는 제가 바빠서 그걸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집안일을 해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밥 먹으면 또 밥 차려야 되고 또 뭐 치워야 되고. 근데 제가 이 사안을 봤는데 저도 사실은 손을 갖다가 안 들려고 그랬는데 아까 OX 문제라서 꼭 들어야 돼서 중간은 없는데요. 예, 중간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밥 설거지를 4년 동안 고정을 했다. 아이고.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내를 위해서 식기, 세척기까지 구매했다. 이게 사실 아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살라고 사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가
아, 나 이거 매뉴얼 잘 몰라. 그러니까 다시 당신이 이걸 갖다가 설거지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늦잠 자고 싶다 그러면 뭐 온 가족이 한 끼를 갖다 안 먹으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또 먹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조건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모든 인내력이 소진될 때는 굉장히 큰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밀고 민다 하더라도 사람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됩니다. 자, 백 변호사님도 지금 막 입이 막 움찔움찔하는 게 저는 막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남편이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쉼을 줘야죠. 쉼을. 아, 말까지 안 나오네. 화가 나니까. 아, 화가 저는, 난다. 네, 이 정도는 좀 화가 나는 수준이에요. 당연히 가사 분담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남편을 아예 쉬지를 못하게 하고 외벌이를 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과하다. 이래놓고 우리 백 변호사님 집에 가면 설거지에 청소에 다 하신다 아유. 오늘 저녁에. 끝나고 가끔 예. 사방 끝나고 저녁 먹자고 몇 번 물어봤거든요. 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냉장에 바로 가버려요. 아, 진짜. 아니,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뭘 그 하는 게 나랑 아니고. 먹는 건 안 되는 거고 꼭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불안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본인 불안해. 얘기를. 그렇구나. 불안해. 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도 혹시 할 말 있나요? 저는 솔직히 여자분 편을 들고 싶은데요. 싶은데. 근데 이제 이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도 물론 굉장히 힘든 걸 알고 아, 그럼요. 있지만 그래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밥까지 들어오자마자 차리는 거는 그건 너무 노동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기자 또 많은 또 남성분들이 바로 저 사람이다. 이 순간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요. 자, 미국 댈러스에 계시다 잠깐 한국에 오신 선희 미셸 여사님, 5살짜리 손자 레온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리 며느리가 손자 옷을 저렇게 입혀서 너무 기쁩니다 하셨어요. 자, 옷이 어떠냐? 태극기 뿌리에 성조기 줄기나무. 야, 한국계 미국인을 표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상징물 같죠? 자, 아무튼 저 레온이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왜 그런 아침 있잖아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이면 고범씨 갈게요. 좋은 잠이 쌓인다. 에이스 침대. 내가 원하는 쉼은 편안한 쉼을 넘어 나아갈 힘이다. 당신에겐 이런 쉼이 있습니까? 힘이 되는 쉼. 오심 안마의자 Your Love 3. 부산의 모 중견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내연녀와 관련한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회장의 논란과 관련해 회장과 직원 개인 간의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질 의혹을 따라가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전해드리기 전에 또 광고 말씀 하나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또 이 칠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0일부터 사건 반장이 말이죠. 기뻐해 주십시오. 독립선언을 합니다. 예, 유튜브 지금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나가고 있는 우리 사건 반장이 말이죠.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따로 파서 독립을 합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 구체적인 얘기는 말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야, 진짜 저는 충격받았어요, 진짜. 네, 일단 그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열사 6곳과 주유소 14곳, 그리고 난방기지 3곳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한 주유소의 CCTV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된 일인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앞으로 달려온 직원들의 정강이를 막 잇따라 걷어차고 있습니다. 와우. 잘 맞지 않자 한 번 더 차기까지 하는데요. 세상에. 찼던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머리를 숙였다고 하고요. 저 정강이 걷어차는 게 뭐 시쳇말로 조인트가 깐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에 저런 게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상대를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거나 할 때 하는 행동인데
근데 저것도 심한데요. 저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지난해 8월엔 사무실 내부에서 또 다른 이제 폭행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CCTV 영상을 보면 좀 보세요. 네, 지금 던지다 마네요. 갑자기 딱 스탑했네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고 드리면서 뭐야, 이거? 음료를 마시다 갑자기 먹던 컵을 집어 던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컵 안에 들어있던 액체 또 컵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요. 또 책상 위에 집기를 직원에게 던져서 또 맞추는 모습도 또 함께 잡혔습니다. 뭐 저것만 가지고도 형사적으로 특수폭행 내지 아니, 또 뭐 하는 거야, 특수상해에 이게?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저것도 역시 제가 보기엔 거의 초강력 갑질입니다. 자, 이게 MBC 단독 보도인데요. 아니, 양 변호사님, 네. 사람 다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건 범죄예요. 예. 그냥 이게 갑질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게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그러니까요.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직원들 못 구해서 모시고 사는 사장님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직원들 얘기가 너무 저는 막 속상한 게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저 영상 보면 딱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단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분이 나쁜 게 일단은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지르다가, 두 번째는 그 단어의 내용 자체가 이제 욕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3단계는 저렇게 물건 던지고 사람 때리고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장 안 나오면 직원들께 야 오늘 해피데이다 이런다.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 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교수님, 이게 와, 이런 일이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이 요즘 같은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도 정말 황당하고, 저런 일이 지금에서야 공개가 됐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참 이게 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저런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봉급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거는 뭐 제가 볼 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는데, 이 몇 년 전에 그 뭐 항공사 관련돼 가지고 예. 잡질해서 굉장히 그냥 이 사회가 그냥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보도 이후에 좀 뜸했는데 저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 회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 이해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저게 역지사지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저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그 아내라든지 또는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 가장들의 비애, 저 대접을 받으면서도 꾹 참으면서 어떻게든 이 월급 봉투를 집에 들고 가야 되는 그 가장들의 비애, 일단 저도 교수님처럼 그 생각부터 났습니다. 저 영상 보면서. 지금 뭐 다들 지금 채팅창에서도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어떤 회사냐 그러시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네요. 제가 어떤 회사인지 다 나오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 봤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자,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홈페이지 작업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면서 닫아버렸습니다. 예.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회장을 수행했던 전직 비서의 폭로도 나왔어요. 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 최 회장을 수행했던 전직 비서가 휴대전화에 적힌 메모 내용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 내역들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회장 개인의 차량을 신규로 계약하는 건은 물론 회장 사모님 그리고 딸의 차량 내부 세차하는 것까지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비서는 회장 본인 차, 또 사모님 차, 딸의 차, 거기다가 회장의 세컨이 있었는데 그 세컨 차까지 다 관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세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세컨 차예요? 세컨 차량, 세컨.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내용 원래 타고 다니는 차량 외에 다른 두 번째 이제 뭐 차량, 두 번째 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세컨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저렇게 헷갈렸는지는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예.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수행비서의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나온 악인 캐릭터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수행비서가 챙겨야 했던 것, 뭐 그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내연녀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사적 심부름까지 도맡아 해야 됐다고 했는데 뭐 픽업하러 갈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라면서 이 회장의 내연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했었고 내연녀 집 계약하는 문제 도우라면서 여기 아파트 돌아봐 이런 아파트의 목록도 줬다고 하고요. 물론 지금 사파는 그 내연녀 3명이 같이 있는 걸로 그렸지만 따로 만났겠죠. 그리고 내연녀와 함께 먹을 음식 좀 사와라. 뭐 햄버거는 우리 둘은 나눠 먹을 테니까 당신 먹을 것도 좀 사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 80시간이 넘게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내연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와. 뭐 픽업하고 물건 사주고 상자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데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저런 일을 하면 일단 그 수행비서 뭐 보통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 모시는 사람 것만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 가족의 일을 하는 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요즘에 자, 그런데 아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나오는- 들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는 상식에 한해서는 요즘에 대한민국 굴지의 그냥 대기업 임원들도 저 수행비서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거의 막 그냥 자가 운전하시고 이러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분위기는. 말이죠. 보통 저녁 시간이 되게 길어져서 네. 안 그래야 써요. 되면 먼저 퇴근하시라. 네. 자기가 그냥 대리를 부르 가든지 근데 택시를 타고 가든지. 내연녀들의 집계약 음식 심부름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그만두게 되는데 결국은 사표를 쓰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가족을 생각해서 아마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장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나 회사 가야 돼 라면서 와서 운전해. 그럼 그 승용차 안에서 자기는 운전하고 뒤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타는 걸 출퇴근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우였던 거죠. 이 수행비서 입장에서도. 야,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빵원. 김 기자, 뭐가 빵원이에요? 최 회장의 가족 내연녀까지 챙기고는 주당 80시간 넘게 일했지만 마지막 달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요? 지급액이 222만 원 중에서 222만 원 다 공제액으로 처리된 건데요. 명목을 알 수 없는 그 외 공제만 154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왜 공제됐는지도 모르는데 네. 154만 원을. 백 변호사님. 네. 이 정도 MBC에서 보도를 했으면 저 회장 측의 반론도 들어봤을 텐데요. 근데 그 무슨 반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론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저 대표이사랑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해당 직원이 횡령으로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횡령으로 고발당한 것과 그러니까 그 네. 비서가 네 비서를 그러니까요. 우리 회사에서 고발했다. 근데 횡령으로. 노동부에서는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횡령 같지는 않네요, 별로. 그리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럼 사실과 같은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구타 관련한 건 내용을 검토 중이다. 뭘 검토해야 되죠? 아니 영상이 안 했다는 찍혔잖아요. 건가요? 그 영상이 조작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뭐 저희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사실 회사 자체가 이거는 회사 저 회장과 그 직원과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해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뭐 여론이 점점 이렇게 더 비등하면 성난 여론이 언젠가 또 입장을 내고 뭐 하겠죠. 일단 교수님 뭐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 뭐 직원과 개인 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 조직을 갖다 대표하는 그런 그 사항인데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뭐 갑질 문제도 있었지만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이 회장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직원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입장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좀 이건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친은 검사실에서 박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오전 검찰 조사 중이던 박수홍 씨, 방송인 박수홍 씨가 아버지한테, 친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그 속보가 떴잖아요. 네. 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함께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도중에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 씨의 부친과 형수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부친은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면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배를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박수홍 씨는 퇴원을 했고 현재는 귀가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뭐 흉기로 뭐 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네. 진짜 이런 상황을 박수홍 씨 측도 예상을 했는지 오늘 검찰에 나가면서 방검복, 그러니까 흉기에 찔려도 괜찮은 그 방검복을 착용하고 이것도 뭔 소리예요? 사실 이 박수홍 씨 부친이 이렇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몰라서 방검복까지 착용하고 갔던 건데, 일단 아버지 박모 씨가 집에 찾아와서 네가 우리 손주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 망치를 들고 박수홍 씨 자택을 찾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홍 씨가 대지조사 과정이라면 사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가해 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번엔 너무 만나자마자 뭐 말릴 틈도 없이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세상에. 하는데요. 일단 박수홍 씨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상해를 입은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수홍 씨가 그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평생을 먹여 살린 아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절규하다 실신을 했다고 하고요. 구급차 사이로 이렇게 그 박수홍 씨의 얼굴이 살짝 포착이 됐었는데 눈을 감고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청에서 가까운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지금은 퇴원 후에 지금 귀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 친형하고의 문제였잖아요. 이 친형 박모 씨 지난달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주장 그리고 고소 내용은 뭐냐면 친형이 지난 30년 동안 박수홍 씨 활동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라고 한 거를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무려 116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4월에 고소를 해서 구속이 됐고요.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형수인 이모 씨도 혹시 공범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 또 충격적인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게 박수홍 씨 이름으로 사망자 보험도 8개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뭐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수홍 씨는 뭐 친형과의 법정 공방을 시작으로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시작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남을 위하는 발언을 막 쏟아내는가 하면 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 아버지는 내가 횡령했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형이 이 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거는 박수홍의 친형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인터넷 OTP 공인인증서 다 활용해서 전부 다 횡령을 한 것이다. 내가 다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거는 형도 처벌을 안 받고 본인도 처벌을 안 받기 위한 주장으로 일단 변호인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버지가 우리 큰애가 그런 게 아니라 다 내가 한 거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장남은 면피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도 면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정일 뿐이에요. 박수홍 씨 법률 대리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친족상도례라는 얘기는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가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가족들 특히 부모 자식들 사이의 돈 문제에 관해서 국가가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는 뭐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쳐갔다 그래서 처벌하지도 않고 반대의 경우도 처벌하지 않거든요. 액수를 따지질 않습니다. 대신 형은 형제 간에는 같이 살지 않는 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고소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부친이 뭐 알 수 없죠. 부친이 정말로 관리를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80대잖아요. 옛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형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좀 진짜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면서도 전하면서도 저도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예. 제가 교수님께는 좀 정리해서 다시 좀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자, 코미디언 박수홍 씨의 아주 절친한 후배로 알려진 그 코미디언 손헌수 씨.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근데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불만을 토로했다면서요. 네, 손헌수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담당 검사가 6번이나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취조하듯이 물어봤고 또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도 억울하면 증거 자료를 직접 구해오라고 했다면서 박수홍을 대변하는 그런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건 뭐 이분의 주장이죠. 네. 그리고 박수홍 씨가 또 하나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아버지는 분명히 폭행을 할 테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도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받다가 뭐 생을 마감하는지 알겠다면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는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좀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사달이 났다 이런 주장인 건데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어떤 누군가의 집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어떻게든 건사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옛날 좀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 이거는 좀 이 어르신한테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안마다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장남을 옹호하는 집안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형제를 옹호하는 집안도 있는데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등을 돌리게 되면 상대에게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갖다가 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뭐 내용, 가족 간에 있어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송사에 엮이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가족 간의 송사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한다면 추정컨대 돈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돈이라고 하면 결론 돈인데 예. 서로 이제 그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동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복구 불가능하다. 즉 이 정도 나이가 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저런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 박수홍 씨 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어떤 무슨 오리 새끼 뭐 여기 예능에 나와서 다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뭐 화목한 뭐 집안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세상에 이러니까 그 충격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박수홍 씨가 사실 형사 고소하기 전부터 그 직전부터 논란이 터질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어쨌건 친형은 구속되고 그리고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형수의 횡령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또 아버지로부터 폭행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박성웅 씨가 지금으로 봐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박성웅 씨가 피해자로서 또 굉장히 많은 좀 고통을 얻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부친을 형사고소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고소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형과 형수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네네. 이게 뭐냐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횡령이나 기타 이제 재산 범죄가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50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사형을 빼고 세상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 간의 극적인 화해나 합의, 그러니까 피해 배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가족이 뭐 굉장히 이렇게 뭐 해체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성웅 씨 지금 일단 퇴원을 했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아무튼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칭이 있었죠. 그만큼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맷자리를 찾는 데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맷자리 때문에 무려 설악산 국립공원을 훼손한 남자가 있습니다.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건 또 이건 진짜 또 뭐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어떤 남성이 어머니의 묘자리를 설치하겠다고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에 심어져 있던 나무 6그루를 무허가로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서 약 270제곱미터, 한 81평에 달하는 땅을 파 훼손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또 12제곱미터의 면적의 땅에는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이건 뭐 80평 땅을 대서 설악산 국립공원에다가 묘자리를 만든다고. 제가 태어나서 본 범죄 중에 제일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런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에 정화조를. 네, 정화조도 설치를 전 본인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유야. 거기에 부모님의 묘자리를 쓸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만약에 저게 가능하다면 예. 그럼 뭐 많은 국민들이 어휴. 저희가 명당이자고 다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죠.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 사는 거는 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넘어서 여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남성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굴착기가 동원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창의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사건 반장 하면서 이 묘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 그 분묘 기지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그냥 남의 땅이라도 묘를 만들면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알박기 약간 그런 느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관습법상 거의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으로는 거의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묘를 쓰고 지금 80평까지는 아니고 그 묘와 딱 상석 정도의 그런 면적에 관해서 사용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조건이 20년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자기가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썼고 땅 주인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면 그 정도 됐으면 사용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이장시키는 건 너무 곤란하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20년 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국립공원인데.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효도에 후회는 없다. 별이 2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이게 이제 발각이 돼서 예.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 남성의 얘기는 내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인생 직진이다 뭐 이런 건가요? 어머니를 설악산 국립공원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60대 남성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법정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예? 예, 그렇죠. 이제 전형적인 그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에 매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조상을 잘 모시면은 뭐 땅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뻗쳐서 뭐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뭐 사건 반장이 나온 게 후손에게 땅의 기운이 뻗친 거라면은 뭐 뻗칠 수도 있긴 그런 하겠습니다.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공을 들였던 것이 다 이렇게 무사 그냥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좀 약간 꺼림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모신 것에 만족을 하는데 그것에 영원히 모신 게 아니라 잠시 모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본인이 만족을 한다면 뭐 그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뭐 이해는 하지만 글쎄요 뭐 지속적으로 모시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다. 어? 좀 그런 말씀하고 당연하죠. 어? 자 일단 그러면은 이 남성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훼손했는데. 그렇죠. 결국에 이 6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2019년에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하. 재판부는 이런 전력까지 고려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훼손된 부분이 원상 회복됐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양 변호사님, 근데 이거 국립공원을 훼손했고 죄질도 좋지 않고 뭐 내 행동에 후회가 없다는 저렇게 뻔뻔한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제 공원녹지법이 아마 벌금 정도에 그쳤을 것이고요. 이게 무슨 재물을 가져갔다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원상 회복했다는 거예요. 묘도 이전하고 나무도 다시 심어놓고 정화조도 다 파내고. 그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결국 어머니 또 모신 거예요? 네, 다른 데로? 바로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장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덧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니까 어머님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요.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 게 뭐가 좋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과연 저 남성이 살아생전 정말 어머니한테 극진한 효도를 했던 진짜 효자였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개구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었을 때 살아 있었을 때 어머니 계실 때 자기가 잘 못 모셔서 자기는 저렇게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뜨게 되면 이제 소위 해서 지수화풍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풍수 지리에 매몰되는 분들은 조상의 어떤 음덕을 받아서 자기가 좀 잘 되고 후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돼 있는데 사실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 뭐 조상이 뒤에서 뭐 민다라고 해서 뭐 거의 뭘 밀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그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좋은 일이 났냐 그러면 본인 처벌받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또 이 옛날에 보면은 이제 친일파들 보면은 자기들 묘를 갖다 굉장히 잘 세워놨는데 그래도 나중에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좋은데 모시려고 하는 후손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포크레인으로 해서 80평을 저런 식으로 훼손한다? 국립공원. 예, 국립공원요. 예, 그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설악산 요즘 가을이어서 아주 단풍 막 진짜 막 이제 절경으로 가려고 하는 참 진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9년 4월 18일) 서울 관악구의 반지 앞방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파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안방 이부자리에 쓰러져 있던 노파의 몸에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한 점은 피해자 주변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노파와 난장판이 된 방안. 하지만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무런 지문도 족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범인.
늦은 밤 노파를 찾아온 그는 대체 왜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사라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사건 현장에 뿌려진 의문의 하얀 가루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말미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끔찍한 범행, 하지만 범행 동기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허탈해 하실 겁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단 발견 당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너무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좀 주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 4월 20일 오전 7시에 어머니가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신 것 같다라고 딸이 신고를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이 반지하 방에서 70대 노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제 당시 시신이 발견됐는데 안방의 이부자리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무려 37군데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더욱 이상한 거는 지금 사파해 보이는 것처럼 의문의 하얀 가루가 피해자와 저렇게 피해자의 가방에 묻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사를 해보니까 이 흰색 가루는 피해자의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 밀가루와 설탕을 뿌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 영화 공공의 적이 개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강력 사건들 중에 그걸 따라한 너무 많았어요.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이상한 점, 피해자 주변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이상할이 많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다면서요. 네, 이게 밀가루와 설탕을 이제 하얀 가루로 이렇게 뿌린 건데 부엌에서 가져와서 뿌렸으면 부엌이나 여타 다른 곳이 좀 더러워졌어야 좀 정상일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엌 싱크대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묻은, 그러니까 범행 도구로 쓰였을 흉기가 발견됐는데 그 흉기조차도 깨끗하게 닦인 채 싱크대에 이렇게 버젓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밀가루와 설탕 봉지도 싱크대 및 서랍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현장에서는 아무런 족적이나 지문도 남겨져 있지 않아서 범인은 들어온 길을 그대로 뒷걸음질 치면서 발자국을 일일이 다 지우고 나갔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아는 사람이라면 흉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한들 DNA는 남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나갔다는 건 뭐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상당히 그 본인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주위를 갖다가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이 사람은 정리정돈에 있어서 상당히 강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범행을 하게 되면 그 범행 현장에서 누구에게 들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데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훼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 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가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37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원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피해자를 가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훼손하는데 그러한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 훼손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범인의 이런 성향 아무래도 범인을 잡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우리 오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누군가 손님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 그래서 경찰이 의심한 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의심을 했습니다. 옆집에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은 일이 있어서 직장을 나가는데 사건 당일날 첫째 아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무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아들에게 이 경찰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느니 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날 새벽에 이 밖으로 PC방에 가려고 가다가 할머니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몸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고하느니? 그러니까 혹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나를 의심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냥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아니 뭐 수사관들은 딱 저 듣는 순간 의심을 할 수밖에. 자, 그런데 그냥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요? 네. 그 옆집을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경찰은 큰아들의 방 서랍장에서 검정색 장갑을 발견했는데요. 그 장갑을 분석해본 결과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바로 이 큰아들 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또 돌연 또 이상한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옆집에서 발견했을 때 그 장갑을 끼고 있었던 손으로 흔들어 봤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아유, 교수님 일단 뭐 말이 중구난방 뭐 그냥 계속 논리적으로 이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뭐 수사관들은 저런 얘기 딱 들으면은 뭐 이 사람이 혐의가 굉장히 농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일단 그런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장갑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장갑 끼고 와서 다시 흔들어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의 모순이 되는 것이 자기는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하는데 무서운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의 몸을 갖다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지가 어쩜 뭐 별 수 있습니까? 자백을 했겠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떤 그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참관을 하면서 계속 뭐 이런 서로 간에 막 진짜 영화 같은 거 보면 신경전을 막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장갑을 끼고 가서 흔들어 봤다라는 거 사실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지만 어쨌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단언할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심증을 굳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링 시도를 한 건데요. 일단 먼저 둘째 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형이요. 너무 소심하고 겁도 많고 원래 평소에 불안도가 높아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만 예. 이 첫째 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파일러한테 대뜸 혹시 영안실 다녀왔습니까? 할머니 네. 영안실. 네. 어. 어디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 이건 그러니까 약간의 어렸을 때부터 망상증과 환치 증세, 그러니까 냄새를 갑자기 이상하게 만드는 약간 환치 증세 두 가지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의 몸에서 그 냄새가 날 리는 없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5살 때 가출한 이후에 불안증과 또 그것 때문에 망상과 환치 증세를 계속 보였다고 했는데요. 결국 지속된 신문 끝에 한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이 사건에서 어처구니 없고 공분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왜 그랬느냐? 범행 동기 말씀드리기가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인데 아까 이제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은 직장이 있었고 큰 아들만 이 무직이어서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다녀와서 또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못 구했고 아예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PC방 다니는 게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동생한테 돈을 얻어서 매일매일 PC방을 갔는데 그날은 동생에게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네 가서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할머니가 계속 눌러서 소리를 지르니까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얼마? 700원을 훔쳐갔습니다. 할머니를 30군데 이상 흉기로 이렇게 휘두른 뒤에 훔쳐간 돈이 고작 700원. 야,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하얀 가루 뿌리고 간 거. 예. 근데 이 뭐 그 당시 용의자 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서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밀가루와 설탕을 뿌렸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보고 모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상증과 환치 증세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의심이 들었던 건 예. 그러니까 망상증이나 환치 증세가 있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계획 범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다, 눈물 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700원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제발 그 액수는 아니라고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계시. 자, 교수님, 700원이면 정말 그 돈이 정말 그렇게 궁했으면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나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 범인이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들린 얘기는 이 할머니에 대해서 평소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들키자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선에서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이제 우발적으로 자기는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행 동기인데 경찰 조사에서 자기 동생도 자기를 갖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으로부터 돈을 타서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37차례나 가해를 했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해놓고 그 700원을 가지고 PC방을 갔다 그래요. 기어이 바로- 또 갔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세상에. 정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뭐 어떤 이유라도 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700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PC방을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두 남성이 드럼통 앞에 서 있습니다. 관중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얼굴 보호대를 착용한 남성이 드럼통에 액체를 붓기 시작하자 드럼통 안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곧이어 다른 남성이 옆에 있던 드럼통을 들어서 세로로 연결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네, 한 남성이 드럼통에 연결된 줄을 잡더니 뒤로 뻥튀기? 네, 5, 4, 아닌가? 3, 2, 어? 1 물러나죠. 오! 네, 줄을 잡아당기자마자 갑자기 뭔가가 펑 하고 폭발했습니다. 드럼통에서 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이날 지로나 대학교 문화원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주기 위해서 과학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액체 질소를 뜨거운 물과 반응시켜서 수증기 구름을 만드는 과학 쇼를 하는 도중에 액체 질소가 담긴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폭발 이후에 깜짝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아이고. 과학 실험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다친 사람. 안타깝게도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던 어린이 10명과 성인 8명 등 18명에게 금속 파편이 튀었습니다. 특히 진행자 옆에서 드럼통을 들고 있던 보조자와 그 뒤에 있던 교수가 크게 다쳤지만 아유. 다행히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당일 이 축제를 주최한 지로나 대학교는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액체 질소와 물로 구름을 만드는 것은 흔한 실험이지만 이번엔 수증기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유, 참.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주의 어느 아파트입니다. 안 돼. 아파트 안 발코니에 돼. 한 남성이 서 그런 거 하지 있는데 마. 이 남성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안 돼. 갑자기 다리를 앞으로 쭉 뻗더니 옆 발코니로 옮겨가고요. 기둥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듯 싶더니 엘리베이터 다시 타 그냥. 옆 발코니로 되돌아갑니다. 왜 저래 도대체. 남성이 서 있는 곳이 아파트 24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남성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발코니 위를 건너다닌 겁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위험하다, 미친 짓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위험한 짓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네, 퀸즐랜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남성이 왜 아파트 발코니를 건너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허락 없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는 건 엄연한 범죄고요.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징역 12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륜 현장 약간 또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시죠. 네, 패션위크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패션 쇼장입니다.
모델 벨라 하디드가 속옷만 입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손에 스프레이를 든 남성들이 하디드의 몸에 뭔가를 뿌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프레이가 뿌려질 때마다 흰색 드레스의 형태가 저렇게 드러납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한데. 네, 맞아요. 네, 모델 하디드가 순식간에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저렇게 변신을 했는데요. 프랑스의 한 패션 브랜드가 패션위크를 통해서 원단의 진화를 보여주는 이벤트를 꾸며본 건데요. 하디스가 이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마치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자, 완성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자태를 뽐내는 모습 정말 아름답네요. 근데 바람 세게 불면 좀 좀 난처해질 위험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근데 이 스프레이로 드레스를 완성해낸 사람은 스페인의 의류 디자이너 마넬 토레스입니다. 저 스프레이 안에서는요, 액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몸에 싹 닿는 순간 섬유로 바뀌는 패브릭한 물질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 몇 분 만에 옷을 완성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저게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소재의 드레스가 패션쇼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미래의 우리도 저런 패브릭한 소재의 옷을 입게 될지 모르겠네요. 백 변호사님 혼자 입으세요. 저는 또 안 입을 거예요. 네. 예, 예, 약간 스파이더맨 거미줄 같아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려는 모양인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계속해서 손목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불안한데요. 자, 우리 남성이 잠시 멈춰선 순간 저 멀리 자동차 한 대. 오, 네. 눈 네, 눈알 일반 움직였어, 자동차하고 지금. 좀 다르죠. 이거 약간 타요 느낌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헤드라이트 대신에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거 약간 띠용 막. 띠용 내 눈이 달려 있습니다. 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닮았는데요. 일본 도쿄대의 한 연구팀이 자율주행 자동차 앞부분에 눈을 달아서 보행자들이 차량의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율자동차의 눈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마치 실제 운전자처럼 눈앞에 있는 보행자와 저렇게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무서워 보이네요. 예.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도 저 눈을 보면 깜짝 놀라서 멈춰서게 된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저 참 띠용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예. 뾰로롱.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사건 반장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더 진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자,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반 가족 100만 양병.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아주십시오.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이럴 겁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10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건 반장은 유튜브 독립 선언을 합니다.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가는 저희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죠.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다 낮게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